네, 안녕하세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건강한 숨, 행복한 삶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도 진행을 맡은 비욘디 PD 최희선이고요. 오늘 문재용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중환자의학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중환자의학 수련을 했고요. 그 이후에 대전 세종 지역에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계속 중환자실 환자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호흡기내과 교수로 재직을 하시면서 거의 한 11년 정도 중환자실에 근무를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새 귀한 중환자의학 전문의.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마 비욘디 시청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중환자실 의사가 정말 귀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나눠볼 주제가 임종 돌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할 때라고 주제를 또 멋지게 잡아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주제를 좀 잡아주셨는지.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하게 되는 모든 환자분들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특히 내과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일 경우 좋은 병원일지라도 5명 중에 1분 정도는 안타깝게도 이제 병실에 올라가시지 못하고 사망을 하세요. 네, 그런 모습들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고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의학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정작 돌아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하셨던 분들 말고는 정작 이분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드려야 될지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치료를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고 끝까지 이제 존엄성을 유지를 해야 하고 존엄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권리니까요. 기본적인 권리니까요. 그런 점 때문에 계속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은 계속 임종 돌봄과 관련된 문제나 연명의료와 관련된 문제만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먼저 좋은 죽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죽음.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현대인분들이 생각을 잘 안 하시잖아요. 이 좋은 죽음이란 게 어떤 걸까요, 교수님? 앞에 아마 많은 수식어를 붙여도 아무리 좋은 수식어를 붙여도 죽음이란 말 앞에 말을 들으면 이렇게 가슴이 맞아요. 무거워지고 좀 침울해지죠. 네. 제가 오늘 좀 준비한 이야기는 좋은 죽음 중에서도 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병원이 좋은 죽음을 제공하지 못하는지 특히 이제 병원과 의사와 환자와 가족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임종 돌봄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들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무섭고 우울하게만 생각되겠지만 아마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시청자분들이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좀 영화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는 영화죠. 코코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2017년에 나온 건데요. 이 영화 내용을 보면 1년에 하루 망자들이 다시 가족을 찾아오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망자들이 정말로 죽을 때는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자신이 완전하게 자신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이제 정말 없게 됐을 때 네. 그때 이 망자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때가 이제 진정한 죽음이다라고 이 영화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만화 영화를 하나 볼까요? 겨울왕국 2인데요. 여기서 울라프라고 하는 이 눈사람 주인공이 중간에 마법에 걸려서 이제 사라지죠. 눈 녹듯이 이제 쭉 사라지는데 그것은 이제 울라프의 이제 죽음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자, 올라프가 죽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완전히 눈이 다 녹아서 한 방울도 남지 않고 없어졌을 때가 올라프의 죽음일까요? 아니면 막 녹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죽음일까요? 아니면 의식을 잃고 올라프가 이렇게 안겨서 반 정도 이렇게 없어지기 시작했을 이때가 죽음일까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갑자기 우리가 사고사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질환이 말기 상태가 되거나 네. 아니면 우리의 건강 상태가 질환은 말기는 아니지만 체력이라든지 건강 상태가 말기가 돼서 그것이 점점 악화되거나 또는 만성 중증 질환이 반복이 되다가 이제 임종 징후가 나타나고 임종 과정에 들어서게 되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임종에 임박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사망일까요? 아니면 사망 선언이 되었을 때가 사망일까요? 의학적으로는 중추신경계의 반응이 더 이상 없고 심장이 멈춰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 이상 자발호흡을 할 수 없을 때 세 개의 주요 장기가 자기 기능을 멈추었을 때 사망 선언을 하게 되지만 사망 선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이고 법적인 과정인 거고요. 이 사람에게, 이 객체에게 사망은 언제일까요? 사망 선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세포사는 그 다음에 이루어지니까 세포사까지 끝난 다음에 사망일까요? 아니면 사망 선언 직전 5분 전이 사망일까요? 아니면 임종 과정이 나타나고 임종 징후가 나타났을 때부터 이미 사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먼저 좀 정의를 해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임종을 맞이하는 게 좋은 죽음일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우리가 자꾸 단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네. 놓고 보면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잘 사는 것, 우리는 죽음 직전까지도 살아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명 현상과 우리의 존재는 죽음 직전까지도 계속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죽음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라면 끝까지 잘 사는 것, 끝까지 잘 죽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 사는 것이 좋은 죽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점을 좀 바꿔서 보신 거네요.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좋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아무래도 중환자실에 계신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좋은 죽음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더 무거운 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경험하는 게 얼마나 다를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좋은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잘 사는 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이 사람들도 생각했기 때문에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끝까지 자기가 무언가 해보려고 했었던 거고 자기 자신이 죽을 줄 알지만 바다가 보고 싶어서 자기가 있었던 곳을 탈출해서 친구와 함께 바다로 중간에 만난 친구죠. 바다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지만 죽음의 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죽음의 질이요? 네. 외국에서 이제 죽음의 질을 표현하는 지표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조사한 국제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죽음의 질은 높지 않게 나타났었죠. 몇 위 정도였나요? 처음 조사에서는 우리가 30위권 밖이었는데요. 네. 그래도 그 다음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가 2015년도에 발표한 것은 18위. 하지만 다른 OECD 국가들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력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많이 뒤처졌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네. 우리가 아까도 이제 좋은 죽음은 좋은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죽음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아니면 사회 문화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예를 들면 전장에 나가 있는 군인에게 나는 끝까지 나라를 지키다가 장렬하게 최후를 맞겠다 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일 것이고 그렇죠. 끝까지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잘 그렇죠. 살았다. 좋은 죽음이다. 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사회마다, 문화마다, 개인마다 다 좋은 죽음에 대한 생각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가 조사했었던 좋은 죽음의 정의가, 질이나 네. 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은 연구들에서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공통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오, 네. 네. 그 기준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신체적으로 편안해야죠. 그렇죠. 고통이 없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네, 불안하지 않고 영적으로 또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은 영적으로 흔들림 없이 평화로워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니까 인간으로서 끝까지 내가 존중받는 느낌, 네,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을 좋은 죽음의 지표라고 또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하게도 자기 통제력.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전적으로 남에게 의존하기보단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 개인 위생을 어떤 사람에겐 자기 개인 위생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죠. 이런 자기 통제력을 잃지 않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가족과 함께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 이런 6가지, 7가지 또는 뭐 5가지 이런 지표들을 좋은 죽음의 공통적인 이제 지표라고들 많은 연구 보고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자기 통제력이 들어간 걸 보면 나의 죽음을 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요새 이제 의사 조력 자살, 조력 네. 존엄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사회에서는 이제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그렇죠. 보고들이 많이 이제 기사화되고 있죠.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요? 시청자분들께도 네. 그렇고 우리 이제 PD님한테도 그렇고요. 안락사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안락사와 존엄사는 같은 개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락사 단어가 그냥 다르게 표현된 거 아닌가요? 네.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좋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거니까 이 문제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락사의 한자를 보면 편안하고 즐길 낙자를 쓰거든요. 편안한 상태의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좋은 죽음에는 신체적으로 고통 없는 편안한 상태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네. 네? 안락사와 존엄한 죽음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서 한번 던져볼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없는 죽음을 원하시죠? 마지막에 편안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다 그렇다고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혹시 자살로서 생을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어떨까요? 완전히 대답이 달라지겠죠. 네. 섣불리 예라고 대답을 하실 만한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자살이라고 하는 걸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심지어 살인 행위조차도 자살과 살인 행위를 통해서 그 피해자는 정작 고통이 없이 주무시듯 돌아가실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 행위를, 그 죽음을 존엄하다고 표현합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존엄사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뒤에 조력 존엄사라고 하는 서로 상반되는 뜻을 가진 단어와 같이 붙여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력 존엄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를 점령한 일제에게 네. 해방군이에요 라고 표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맞지가 않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계와 뭐 사회에서는 이 존엄사나 안락사의 찬반 논의를 하기보다는 무엇이 더 좋은 죽음인가, 우리 사회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를 따져 물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한 정의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네요. 개념 정의부터 우선은 시작을 해야겠네요. 네. 잠깐 우리가 좀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댓글에서 오늘 같은 주제 너무 좋다고 댓글도 네. 남겨주셨고요. 네. 그리고 질문도 주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신 것 같아요. 보통은 어떠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때 결국 연명의료를 한 것이 좋은 죽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인 것 같아요. 네.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지 않아도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점을 저절로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좋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병원에서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 있으면서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네.
저는 답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다. 네. 자, 먼저 우리가 그게 가능해지려면 몇 가지 좀 따져봐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선 죽음의 질이 좋지 않은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자, 가족, 의사 사이에 자신의 죽음,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하거나 소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미 20년 전에 우리보다 먼저 이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법으로 만들어서 시행했던 미국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던 건데요. 네. 의사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환자한테 꺼내기가 싫은 겁니다. 그렇죠. 의사는 일단 살려야 하니까요. 그렇죠. 자기의 역할이 아닌 것 같고 네. 환자가 자신의 말로 상처를 받을까 두려운 그렇죠. 거죠. 네. 근데 환자들은 거꾸로 내가 의학 전문가가 아닌데 나의 주치와 나의 의사가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는 의사에게, 의사는 환자가 서로 상대방이 먼저 이 의학적인 상태와 이런 걸 설명해 주길 미루고 서로 떠나는 예, 서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셔서 중환자실에 들어오거나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상태가 돼서 그때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잘 되지 않겠죠. 네. 그렇죠. 당연히 그런 상태에서 죽음의 질이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가족분들은 더군다나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되면 아무리 환자가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해도 그걸 또 섣불리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어느 간호대학 교수가 이제 했었던 연구 내용인데요. 네. 미국은 의사들이 직설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죠. 환자 상태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지역에 오랫동안 떨어져서 지내는 미국 가족의 이제 특성상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 환자분이 이제 사망에 가까워짐에 따라 이제 모이게 될 텐데 모여서들 그렇게 싸운답니다. 갈등이 생기고 3분의 1 이상의 가족들이 이제 갈등을 겪고 그런 갈등에 또 환자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절반이 넘는 가족들이 그 갈등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리 만약에 이 환자분의 상태라든지 돌봄 계획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나의 가족들이 서로 다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하죠. 네. 중환자실에서 봤을 때도 미리 준비가 되지 않은 가족분들,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가족분들, 또 평상시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 환자가 돌아가신데 그 앞에서 서로 사소하게 많은 다툼들을 보이세요.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 지금 좀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병원과 중환자실에서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는 있는데 이걸 본인이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그렇죠. 네.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일반인들도 그렇고 국가 전체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치료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치료하고 완치받고. 보통 병원에 치료하러 들어가지. 그쵸. 네. 하지만 모든 질병이 치료가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네. 때로는 치료보다는 돌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돌봄이요? 그렇죠. 이제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것만큼 만성질환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만큼 네. 또 노인 환자가 많아지는 것만큼 치료 말고도 돌봄에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럼 돌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네. 완화 돌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돌봄은 모든 병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치료하고 완치를 해야 되는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완치가 안 되는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언제 어느 때나 환자에게는 그런 치료 행위 말고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돌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환자분이 굉장히 이제 신실하시고 뭐 영적인 돌봄이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하신 분이 중환자실에 혼자 입원해 계시다. 무섭고 외롭고 그러실 거죠. 영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그럴 때는 이런 치료와 돌봄은 어느 때도 필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이런 점에서 좀 많이 부족하죠. 일단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일 뿐더러 생애 말기 돌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의사들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요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임종이 예상된 환자에서는 물론 그 임종은 몇 달 전에 예상될 수도 있고 몇 년 전에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임종 전까지 수주, 수개월, 뭐 영국이나 호주처럼 완화 돌봄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에서는 2, 3년 전부터 환자에게 증상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또 환자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돌봄과 지지를 찾아주고 계획하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생애 말기 돌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기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거부감을 느끼죠.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거부감만 느낀다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요구할 수 없겠죠. 말기라고 하는 것은 대한의학회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에 없었던 입원을 1년에 여러 차례 반복을 하고 있다든지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든지 치료를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남아서 힘들다든지 뭐 체중이 계속 빠지고 있다든지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옷 입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남에게 계속 전부 다 전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는 상태. 이런 상태라면 질병과 무관하게 우리가 말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있었군요. 그럼요. 네. 말기 상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네. 말기 상태로 진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에게 적극적인 치료 행위가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환자에게는 충분한 다른 돌봄들을 찾아서 메꿔주는 것이 더 베스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잘 살 수 있게끔 어떤 그렇죠. 것들이 필요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네. 상태라는 거네요. 끝까지 잘 살 수 있도록 네. 시간을 주고 증상 조절을 해주고 무엇을 해야 될지 환자와 가족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임종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시기 마지막 며칠, 돌아가시는 순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의료 서비스예요. 그런 돌봄이고. 하지만 중간에 생애 말기 돌봄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말기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우리가 하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전 그냥 치료해 주세요. 이런 경우. 그렇죠. 우리는 무조건 완치돼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돌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환자가 좋은 삶,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조차도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쭉 드는 게 사실 아무리 내가 말기 상태라고 판단을 받아도 저는 그래, 알겠다라고 할 수 있어도 주변 가족들이 또 그걸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려운 문제 같네요. 네.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과거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작되기 전과 후에 이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현장에서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느끼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가족분들이 환자분의 임종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또는 환자 뭐 말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께서 가족들에게 자신의 뜻을 밝혀놓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또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의 또는 환자분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도 우리 부모님 또는 우리 가족, 우리 환자가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는 게 이분의 뜻에 맞겠습니다라고 자녀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준비해서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의사나 병원이 준비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영화 얘기를 좀 하나 드릴까요? 네, 어떤 영화인가요? 요 영화는 이제 크로닉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크로닉이요? 우리말로 옮기면 이제 만성 이런 뜻인 거죠. 여기 화면에서 보는 환자는 말기 암 환자세요. 아마 전립선 암 환자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건축 설계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이제 말기 암 상태가 돼서 자기 집 2층에
자녀분들과 다른 식구들이 마련해준 공간 안에서만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명절 때 1층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자기는 거기에 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자기가 이루었었던 생전의 업적, 생전에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었던 건축, 설계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환자가 굉장히 외로웠을 겁니다. 지금 이 환자를 안아주고 있는 사람은 호스피스 방문 간호사예요. 남자 간호사입니다. 네.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환자가 건축 설계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도서관에 가서 이 사람이 설계했었던 건축물들에 대한 기록을 찾고 이 사람이 쓴 책을 찾고 그래서 그 사진들을 가져다가 이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 사람을 위로해주고 이 사람과 같이 가족들이 없을 때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해주고 안아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돌아가시는 분들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해요. 그들이 느끼는 우울, 희망 없음, 또는 외로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지지를 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 중환자실은 아직까지도 치료 중심이고요. 또 이런 환자들을 돌봐드릴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나 네.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병원과 의사도 관심을 기울이고 훈련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임종 돌봄이란 게 어떤 건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이 영화에서 이 호스피스 방문 간호사가 했었던 이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될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다큐멘터리 하나에서 이제 따온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중환자의학을 전공했지만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제대로 수련받거나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KBS에서 2013년도에 만들었었던 블루베일의 시간이라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있었던 환자들과 그 의료진들이 행하는 모습을 다큐멘터리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시면 우리가 병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완화 의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절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다큐멘터리긴 한데 몇 가지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의사분은 환자를 위로하고 계시죠. 환자분이 살아왔었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인정해주고 손잡아주고 또 그분께 감사 인사를 표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자의 인생과 삶과 함께 썼던 시간과 가족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같은 공간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조금 더 볼까요? 저는 임종 돌봄의 가장 핵심은 가족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까 그 호스피스의 역할을 사실 가족들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가족 상황에 따라서는 네, 그렇죠. 지지적이지 못하거나 환자가 가족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제 가족이 있고 물론 갈등 관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명의료 또는 이제 환자가 연명의료랑 상관없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망하시게 되는 그 과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치유가 되고 남은 가족들이 환자에게 충분하게 자신의 감정들을 표현하고 새로운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가 줘야죠.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런 준비를 하고 오신 가족분들도 요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저는 이게 멍석만 이렇게 깔아드리는데 이렇게 준비가 된 가족분들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이렇게 환자분께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렇지 못한 가족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들과 환자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면서 옆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언을 해드립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라고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면 용기를 내서 다들 하세요. 하시고 난 다음엔 너무도 편안해 하시고요. 네.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환자를 다 치료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살 수 있게는 할 수는 없죠. 우리도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는 있고요. 이렇게 좋은 작별을 하고 난 다음에 의사들이 치료를 못했다고 해서, 치료가 실패했었다고 해서 의사나 병원을 탓하고 블레임하시고 비난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 본인도 자책하는 일도 좀 적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병원이랑 실제로 의과대학 의사분들은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도 차근차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같은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있었던 사진들이고요. 네, 이렇게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계신데 여기는 중환자실 모습이 아니죠. 그러네요. 하나의 커다란 임종실이고 일반 병실 아닙니까? 아, 병원 안에 있는. 네, 그냥 방이죠. 하나의 1인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중환자실은 이런 1인실 구조가 아니죠. 1인실 구조가 아니니까 바로 맞은편에, 바로 또 옆에 다른 환자분들이 누워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커튼만 치고 가족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자신의 감정을 환자에게 보여주고 환자를 위로해 드리기에는 우리 환경이 너무도 열악한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해야겠죠. 네. 병원이 개선을 해야 될 거고, 의과대학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거고요. 네. 하지만 뭐 여기서 다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많은 비용이 들죠. 또 많은 시간이 들 겁니다.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하지만 뭐 조금씩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저랑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신 어떤 선생님은 환자분이 돌아가실 것 같으면 병실에 일반 병동에 부탁해서 1인실을 구하시고 거길로 환자분을 모셔서 마지막 시간에 갖게 노력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느 대학병원에서는 완화의료 서비스를 만들고 가족들이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가족들을 조언을 해주신다든지 또 의료인에게 조언을 해준다든지 하는 완화의료 라운딩을 또 돌아주기도 합니다. 또 그런 센터를 적극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서 동시에, 벗어난다기보단 동시에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충족되지 못한 완화의료를 함께, 또 돌아가시는 분들에게는 그 병원에서 허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바뀌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 이런 임종방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네. 이런 서비스를 또 해주시고 하신다면 사실 병원에서 죽는다라는 게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이런 서비스까지 마련이 되면 또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돌아가신 분이 30만 명입니다. 그 중에 75%는 요양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의료기관에서 돌아가세요. 근데 병원이 또 의료계가, 국가가 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이게 의과대학이든 혹은 가족들이든. 구체적인 노력은 제가 쭉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언급하기보다는 네.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이 남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죽음이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돌아가시는 환자분과 그 가족의 모습을 보면 중환자실 의사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얼핏 자주 강하게 느낍니다. 이 수녀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우리가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성당에 나가서 또는 절에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자기 성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렇게 잘 돌아가시는 환자를 보면
아, 저분은 어떻게 했길래 저 가족들이 저분에게 저렇게 마지막에 잘할까 싶기도 하고, 또 반대로 너무 가족분들이 이제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아, 저분은 평상시에 어떻게 하셨길래 가족들이 찾아오질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학병원의 의사로서 이제 많은 뭐 일이 있기 마련이고 뭐 저도 해야 될 게 많지만 저 스스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자꾸 떠올려 보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한가? 저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한가? 뭐 저희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입니다만 아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잔소리 한번 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집에 들어갔을 때 아빠 왔다 한번 안아주고 출근할 때 오늘 하루 재밌게 지내자라고 또 한번 안아주고 자주 사랑한다 표현해주고 자주 안아주고 하는 것이 나한텐 또 그 아이한테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들은 환자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죽음을 외면하고 싶죠. 환자가 돌아가신 순간에 거기 가 있기 싫을 겁니다. 뭐 슬프기도 하고 자신의 실패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보호자가 자신에게 뭐라고 원망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를 지키면서 거기에서 환자와 가족들 사이의 관계와 환자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조절해 주면서 그런 것을 해결해 주면서 옆을 지켜줬을 때 우리는 그 죽음 하나하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의과대학에서 이런 점들을 가르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병원 역시도 의료인들에게 이런 점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단순히 서비스를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경영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의학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병원을 설계하고 서비스를 만들고 사람을 고용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병원장님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호흡기내과 선생님들 중에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분들을 뵈면은 그 예전에 고윤석 교수님도 나와주시고 네. 하셨는데 공통적으로 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잘 죽는 게 뭔지를 본인 스스로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그럼요. 그것을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야 된다. 네. 그 말씀들을 꼭 해주시는 걸 보면 죽음에 가장 가까이 계신 이런 중환자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보면 진짜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계속 목소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병원과 의사들이 바뀌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요. 저는 그 학생들을 교육을 할 때 이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자주 쓰는데 볼 때마다 이 장면에서 항상 눈물이 납니다. 그쵸. 네. 네. 딸이거든요. 이게 딸이 이제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에게 우리 네 식구 또 만나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을 지켜보면서 이 정도의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정말 이분은 생전에 가족들에게 얼마나 잘했을까. 정말 보기 힘든, 듣기 힘든 말입니다. 우리 네 식구 또 만나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삶의 목표가 되어야 그럼요. 돼요. 네. 예, 환자와 가족들에게 미리 충분히 임종을 돌봐주고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 있게 환자에게 상태가 이것은 더 이상 치료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그 말을 또 용기 있게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쉽지 않죠. 네. 네. 그래도 얘기를 해주시니까 진전이 있겠죠? 네. 네. 뭐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제 미국인데요. 네. 이것은 돌아가신 환자 이제 손자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이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삼형제를 두고 계셨는데 자기 아버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나는 뭐 맥주를 마시면서 마지막을 마무리할 거야라고 하셨는지 본인이 원하셨던 대로 저렇게 맥주 한 잔 아들 셋과 함께 하시고 운명하셨다고 이렇게 사진을 올렸는데 여기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다들 웃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끝까지 좋은 삶을 사셨기 때문일 겁니다. 네.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일 거고 네. 의사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게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는 할아버지가 또 달리 이제 격리되어 있는 할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슬퍼하는 것을 이제 코로나 중환자를 보고 있는 이제 의사분이 이제 위로를 해주는 건데, 이게 치료 행위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치료의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충분히 강한 치유의 힘을 갖고 있겠죠. 이렇게 우리 의사들도 치료, 침습적인 치료 말고 이런 위로가 환자에게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요. 저는 이걸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네. 우리가 연명의료 결정법에서도 그러는데 자꾸 치료를 유보하고 중단한다 이렇게들 표현하세요. 네. 하지만 치료를 유보하고 중단한다는 표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상황이나 말기 상태의 환자에게는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동시에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돌봄은 유보나 중단이 없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돌봐드려야 되고 무언가를 해드려야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고, 말기라고 하는 말을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말고요. 이때에는 이제 환자의 뜻을 존중한 미래,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언제 수술할까? 언제 항암 치료 받지? 3주 뒤네? 4주 뒤에는 외래를 와야 되네? 이런 계획을 세우듯이 마지막 몇 달만이라도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좋은 삶, 좋은 죽음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듣다 보면 나의 그런 임종을 내가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어쩌면 되게 복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요. 네. 우리가 갑자기 사고로 뭐 출근길에 퇴근길에 출장 가서 가족들과 이야기 한번 못 해보고 영영 떠나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네요. 바라현미님이 누구나 죽음은 오는 거지만 그래도 영영 헤어진다는 건 슬픈 일이네요.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뭐 기쁘고 한 일만은 아니죠. 맞아요. 그 감정을 사실 그 깊이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헤아리기에는 당사자가 아니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섣불리 뭐 그 감정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죠. 네. 네. 좋아요 TV님이 충남대병원을 다니시는데요. 네. 잘 살아야겠다고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윤희님도 오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합치면 정의되는 합정님께서 아까 오늘 같은 방송 너무 필요하다고도 댓글 남겨주셨는데 아직 이별이 서툴러서 의사들도 서툴러요. 네. 이별이 서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외과 의사가 쓴 책이에요. 외과 의사요? 요새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쓴 책도 있고요. 누구에게나 서투르기 때문에 누구를 비난할 일은 아니죠. 같이 힘을 합치고 상대방을 믿고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되는 일입니다. 맞아요. 그래도 호두과자님이 영혼이 있어서 언젠간 다시 만날 겁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약간 영적 돌봄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좀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해야 되는 또는 방역 지침 때문에 이렇게 중환자실에 찾아오셨던 목사님, 신부님, 수녀님, 뭐 스님 이렇게 영적 돌봄을 해주시던 분들이 출입이 많이 제한됐었어요. 이제는 좀 이런 것들도 확대가 되고 좀 더 이제 영적 돌봄을 필요한 분들한테 중환자실이든 병실이든 다시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질문을 좀 남겨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한번 쭉 읽어보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부터 먼저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많으시네요. 네. 그러네요. 일단 호흡기 내과 교수님이시니까 지하민생님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폐기능 상실과 대사성 산증이 나타난 환자를 중환자 치료를 이어가지 않고 환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했던 것 같아요, 상황이. 근데 자식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항상 죄송스럽고. 그렇군요. 네.
네, 작년에 폐암 말기 보호자 아, 이미, 네. 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때에 보호자 입장에서는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제 지인 되시는 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네. 본인의 이제 할머님께서 요양병원에 계신데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고 계시고 요양병원 원장님은 인공호흡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하셨다라고 하는데 네. 가족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상의를 해오시더군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뭐든지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네. 네. 또 부모님 또 아니면 뭐 어린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네, 모든 다 거를 다 해주세요. 하고 싶죠. 네. 과거에 그런 마음을 이제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다가 정작 그것이 환자의 뜻과 맞지 않거나 아니면 환자가 오히려 고생만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100% 정확한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아무리 뭐 명의라고 하고 경험이 많은 의사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력은 80% 정도인 네. 거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의사분이 판단하는 어떤 환자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들으셨다라면 그 다음에 환자에게 중요한 것, 가족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더 따지는 것이 이제는 시간의 양, 시간의 길을 연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적절한 시간의 타이밍, 적절한 결정을 못하고 놓칠 경우에 오히려 우리가 아버님하고 병실에서 편안하게 아버님을 바라보면서 식구들이 임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아버님 혼자 중환자실에 가셔서 가족들이 없는 그 외로운 공간에서 임종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저는 지하민승님께서 잘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마음이 그래도 무거웠던 마음이 좀 한결 가벼워지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가족분들께서 너무 본인들의 이제 생각에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요. 우리 담당 의사가 정확하게 이제 환자분 상태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의사분들은 뭐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인 표현을 더 이제 선호하시지만 네. 그런 분들 것은 이제 잘 캐치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신뢰하고 거기에 따르셨다면 그것 자체가 환자분에게 최선의 이득일 겁니다. 우리 의사들은 단순히 의학 정보만 지식만 훈련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의료윤리를 통해서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환자에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이제 베스트 인터레스트가 될 건지 최선의 이제 이익을 줄 건지를 계속 거듭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믿고 같이 오히려 환자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논하시는 게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지하민생님도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나 고맙습니다라고 네. 댓글 남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윤희님도 매일매일 가족에게는 사랑한다고 말해줄 거예요라고 네, 댓글 남겨주셨네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네. 네. 그리고 존 페트루츠님은 노래도 추천을 해주셨어요. Spirit 네. Carries On이라는 곡 들어보시라고. 들어보겠습니다. 영혼이 계속 지속된다는 감동적인 곡이라고 하네요. 네. 갓바위님은 이제 아내분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네. 헤어지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저런 네. 참 어렵고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어렵고 무거운 일인데 네. 그럼 저희 마지막을 그래도 저희 주제가 좀 무거웠어도 마지막은 좀 따뜻하게 마무리하면 좋으니까요. 좀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시고 싶은 음악으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제가 음악을 많이 듣진 않아서요. 혹은 영화라든가. 네. 네. 요새 많은 책과 이제 뭐 관련된 이제 영화들이 있는데요. 특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작년에는 뭐 여기 비욘디에서도 아마 방송하셨던 것 같은데 서울대병원에 이제 김범석 교수님이 쓰신 네,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었고 또 재작년 7월쯤이죠.
김연아 교수님, 류마티스 하셨던 분이신데요. 뭐 죽음을 배우는 시간 이런 책이 나왔고요. 또 최근에는 인천 성모병원의 이제 가정의학과 교수님이시죠. 박중철 교수님이신가요? 네, 뭐 정확한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친절한 죽음에 대한 본인이 이제 경험했었던 완화 의료를 하면서 이제 환자분들 경험했었던 내용을 이렇게 진솔하게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의사들 얘기구나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환자분이 안 좋아지신 상황에서는 가족이나 환자가 의사와 굉장히 서로 간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민해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고 불신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책들을 보면서 현장의 의사들이 환자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모든 의사가 다 아직 그렇게 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점 많은 의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연명의료 결정법도 그렇고요.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뭐 존엄사, 안락사 문제도 그렇고요.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해서 믿어주고 같이 노력할 때 법 개정도 이뤄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의료 현실, 중환자실 현실 이런 것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옥 같은 방송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초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